안녕하세요. 좋아하는 북클럽입니다. 오늘은 에릭 프롬의 나는 왜 무기력을 되풀이하는가 라는 책을 가져왔어요. 이 책의 내용 중에서 자발성과 무기력의 관계에 대해서 쓰신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발적 활동이란 고립이나 무기력에 떠밀려 어쩔 수 없이 하는 강제적 활동이 아니다. 외부에서 주어진 행동 모델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 자동인형 같은 수능주의자의 활동도 아니다. 자발적 활동이란 자아의 자유로운 활동을 말한다. 라틴어로 자유의지로라는 뜻이다. 활동은 어떤 것을 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활동이란 감정의 영역은 물론이고 지적, 감각적, 의지의 영역에서도 이루어지는 인간의 창의적 활동을 말한다. 자발성의 전제 조건은 인격을 전체로 받아들이고 이성과 본성으로 나누지 않는 것이다. 인간이 자아의 본질적 부분들을 억압하지 않을 때, 자기 자신에게 명료해질 때, 삶의 다양한 영역을 근본적으로 통합시켰을 때에만 자발적 활동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자발성은 우리 문화에서 드문 현상이지만 그래도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몇 차례 사례를 들어보도록 하겠다. 일단 우리는 자발성을 갖춘 혹은 갖추었던 사람들을 알고 있다. 그들의 사고, 감정, 행동은 자동인형의 표현이 아니라 자아의 표현이다. 그들의 대부분은 예술가이다. 실제로 예술가는 자발적으로 자신을 표현할 줄 아는 사람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이런 정의를 인정한다면 발자크의 예술가 정의가 그랬다. 몇몇 철학자와 학자들 역시 예술가라 불러야 할 것이다. 그들은 다른 철학자 및 학자들과 구식 사진사와 창조적인 화가만큼이나 다르다. 예술가만큼 객관적인 수단으로 자신을 표현하는 능력은 부족하지만 예술가와 같은 자발성을 갖춘 사람들도 물론 있다. 그런데 예술가들의 처지는 정말 곤란하다. 성공한 예술가의 개성이나 자발성만 존중을 받기 때문이다. 작품을 파는데 성공하지 못한 예술가는 동시대인들에게 미친놈 아니면 신경증 환자 취급을 받는다. 이때의 예술가는 혁명가와 비슷한 처지이다. 성공한 혁명가는 정치인이 되지만 성공하지 못한 혁명가는 범죄자다. 어린아이들 역시 자발성의 사례를 제공한다. 아이들에게는 진짜 자기 감정을 느끼고 자기 생각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자발성은 아이들의 말과 생각에서, 얼굴에 드러나는 감정에서 나타난다. 대부분의 사람이 어린아이에게 큰 매력을 느끼는 이유가 무엇인지 묻는다면 답은 바로 자발성이다. 자발성은 그것을 느낄 감정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을 만큼 무감각한 사람을 제외한 모든 사람에게 강하게 호소한다. 어린아이나 예술가에게서 발견하건 다른 사람들에게서 발견하건 사실 자발성만큼 매력적이며 설득력 있는 것은 없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적어도 순간이나마 자신의 자발성을 경험하고 동시에 그 순간을 진정한 행복으로 느낀다. 어떤 풍경이 아름답다고 자발적으로 느낄 때, 고민을 통해 깨달음을 얻었을 때, 틀에 박히지 않은 종류의 감각적 쾌락을 느꼈을 때, 타인에 대한 사랑이 갑자기 솟구쳐 오를 때, 그런 순간 우리 모두는 자발적 체험이 무엇인지 알게 되며 그런 체험이 이렇게 드물지 않게 세련되게 찾아온다면 인간의 삶이 어떻게 달라질지 어렴풋 하나마 예감하게 될 것이다. 자발적 활동이 어떻게 자유에 대한 질문에 해답이 될까? 어떤 것으로부터의 해방인 소극적 자유만 있다면 인간은 고립된 존재가 되고 만다.
불신에 가득 차서 연약하고 항상 위태로운 자아를 가진 채 세상과 멀리 떨어진 존재가 된다. 자발적 활동은 자아의 온전함을 희생하지 않고도 고독의 공포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자아의 자발적 실현을 통해 인간은 새롭게 세상과 하나가 되기 때문이다. 이런 자발성의 가장 중요한 요인이 사랑이다. 하지만 자아가 다른 사람 속으로 녹아버리는 그런 사랑이나 다른 사람을 소유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랑은 아니다. 그 사랑은 개인의 자아를 보존하며 다른 사람을 자발적으로 긍정하고 다른 사람과 하나가 되는 그런 사랑이다. 사랑의 역동적 성격은 분리를 극복하고 하나가 되지만 그럼에도 자신의 개성을 잃고 싶지 않은 욕망에서 탄생하는 양극성에 있다. 모든 자발적 활동에서 개인은 세계를 자기 안으로 받아들인다. 그 과정에서 개인의 자아는 온전해지고 더 강해지며 더 탄탄해진다. 자아는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만큼 강하기 때문이다. 진정한 힘은 물질의 소유에도 감정이나 사고 같은 정신적 자질의 소유에도 있지 않다. 물건의 사용이나 조작도 힘을 주지 못한다. 우리가 어떤 물건을 이용한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 것이 되지는 않는다. 인간이건 생명 없는 사물이건 창조적 활동을 통해 진정한 관계를 맺는 것만이 우리의 것이다. 우리의 자발적 활동이 낳은 속성들만이 우리의 자아에 힘을 주고 자아가 온전할 수 있도록 기틀을 닦아준다. 자발적으로 행동하지 못하고 진정한 느낌과 생각을 표현하지 못하는 무능력, 그로 인해 타인과 자신에게 가짜 자아를 내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 열등감과 무력감의 뿌리이다. 의식하건 안 하건 자기 자신이 아닌 것보다 더 부끄러운 일은 없으며 진짜 자기 것을 생각하고 느끼고 말하는 것보다 더 큰 자부심과 행복을 주는 것은 없다. 중요한 것은 활동 그 자체다.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 중요한 것이다. 그런데 우리 문화에서는 무게중심이 정확히 거꾸로 되어 있다. 우리는 구체적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해 생산하는 대신 상품을 팔겠다는 추상적 목적을 위해 생산한다. 모든 유형, 무형의 사물을 돈을 주고 살 수 있고 돈만 주면 다 우리의 소유가 된다고 여긴다. 우리 개인의 특성과 노력의 성공 또한 돈과 명성, 권력을 위해서 팔 수 있는 상품이라고 생각한다. 그 결과 무게중심이 창의적 활동이 주는 순간적 만족에서 완제품의 가치로 옮겨간다. 인간은 진정으로 행복을 줄 수 있는 유일한 만족을 잃고서 잡았다고 믿는 순간 실망을 안겨주는 환영과 성공이라는 이름의 가짜 행복의 뒤를 쫓아다닌다. 자발적 활동으로 자아를 실현하고 이를 통해 세상과 관계를 맺는 개인은 더 이상 고립된 원자가 아니다. 그와 세상은 질서정연한 전체의 부분이 되고 그는 세상에서 자신에게 맞는 자리를 얻게 되며 그럼으로써 자신과 삶의 의미에 대한 회의도 사라질 것이다. 고립과 좌절 탓에 생긴 회의는 강제적으로 자동인형처럼 살지 않고 자발적으로 산다면 그 즉시 사라진다. 그는 자신을 활동적이고 창조적인 개인으로 느끼며 삶 자체의 완성만이 삶의 단 하나의 의미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현대인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잘 알고 있다는 착각 속에 살지만 실제로는 타인의 관점에서 볼 때 그가 원하는 게 마땅한 것만 원한다. 그 사실을 깨닫기 위해서는 자신이 실제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가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는 사실을 깨우쳐야 한다. 이는 인간이 해결해야 할 가장 까다로운 문제 중 하나이다. 완제품으로 제공된 목표를 우리의 것처럼 받아들임으로써 우리가 악착같이 회피하려는 바로 그 과제인 것이다.
현대인은 모두가 자신의 목표라고 우기는 그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엄청난 모험도 감수할 각오가 되어 있다. 하지만 위험과 책임을 감수하고 자기 자신의 목표를 정하는 데에는 심각한 공포를 느낀다. 혼신을 다하는 것이야말로 자신의 행동을 스스로 결정한다는 증거라는 착각에 빠지는 경우도 드물지 않다. 물론 우리는 그것이 배우나 최면에 걸린 사람의 행동보다 비자발적일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역할이 분배되면 모든 배우는 열심히 자기 역할을 연기한다. 대본이나 세부적인 연기를 살짝 고쳐 즉흥적인 연기를 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에게 맡겨진 역할만 연기할 뿐이다. 우리의 소망이 어느 정도까지 진짜 우리의 소망이 아니라 외부에서 주어진 것인지를 깨닫기가 이렇게나 힘든 것은 권위와 자유의 문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현대의 역사를 거치면서 교회의 권위는 국가의 권위에 자리를 내주었고 국가의 권위는 양심의 권위에게 자리를 물려주었다.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시대에는 양심의 권위가 건강한 인간 이성과 여론이라는 익명의 권위로 대체되었고 결과적으로 수능에 도달하였다. 공개적 형태의 낡은 권위를 벗어 던진 우리는 우리가 새로운 종류의 권위에 희생되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 우리는 수능주의자가 되었지만 스스로가 의지를 가진 개인이라는 착각 속에 산다. 이런 착각은 개인이 자신의 불안을 자각하지 못하도록 도와주기는 하지만 줄 수 있는 도움은 거기까지다. 근본적으로 자아가 너무 허약해졌기 때문에 인간은 무력한 느낌, 극도의 불안감에 시달린다. 더 이상 진정한 관계를 맺지 못하고 모든 것이 도구화된 세상에 살다 보니 인간도 자기 손으로 만든 기계의 일부처럼 되어버렸다. 인간은 타인이 그에게 기대하는 것을 생각하고 느끼고 원하며 그러느라 자유로운 인간의 진짜 확신의 근거가 될 자아를 상실했다. 자아의 상실은 타인에게 순응해야 할 필요를 더욱 키웠지만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깊은 회의를 낳는다. 나라는 존재가 타인이 나에게 기대하는 존재에 불과하다면 나는 과연 누구인가? 다시 한번, 나라는 존재가 타인이 나에게 기대하는 존재에 불과하다면 나는 과연 누구인가? 자기 자아에 대한 의혹은 개인이 확고한 질서에서 확실한 자리를 차지하였던 중세의 세계가 붕괴되면서 시작되었다. 개인의 정체성은 데카르트 이후 현대 철학의 주요 문제이다. 오늘날에는 내가 나인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나에 대한 의혹은 계속되거나 심지어 더 커졌다. 루이지 피란델로는 이런 현대인의 감정을 자신의 작품에서 잘 표현하였다. 그는 이런 질문으로 출발한다. 나는 누구일까? 내 신체적 자아가 지속된다는 것 말고 내 정체성을 입증할 어떤 다른 증거가 있을까? 개인의 자아를 긍정한 데카르트와 달리 그의 대답은 자아의 부정이다. 내게는 정체성이 없다. 타인이 나에게 기대하는 것의 거울상을 빼면 자아란 없다. 나는 내가 원하는 나일 뿐이다. 이처럼 정체성이 상실되면 수능이 더욱 시급해진다. 타인의 기대에 부응할 때에만 자신을 확신할 수 있다는 의미다. 타인의 생각에 부합하지 않으면 비난을 받아 더욱 고립될 위험에 처할 뿐 아니라 인격의 정체성을 상실하여 정신적 건강이 위태로워질 수도 있다. 타인의 기대에 순응하고 그들과 우리를 구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정체성에 대한 이런 회의를 침묵시키고 어느 정도의 확신을 얻는다. 하지만 그 대가는 크다. 자발성과 개성을 포기하면 삶은 좌절된다. 그들은 생물학적으로 아직 살아있지만 그의 감정이나 영혼은 이미 죽었다. 계속 움직이긴 하지만 생명은 모래처럼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간다. 오늘날의 인간은 삶에 굶주려 있다. 하지만 순응자이기에 삶을 자발적으로 경험할 수 없고 자극과 스릴의 형태를 띤 대용품을 움켜잡는다. 술과 스포츠가 주는 스릴이나 스크린의 허구적 인물을 통해 경험하는 스릴 말이다. 극단적 무력감은 대부분 신경증적 인성에서 발견된다.
하지만 동일한 감정의 낌새는 우리 시대의 건강한 사람들에게서도 어렵지 않게 발견된다. 그래도 이 극단적 무력감과 그 결과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더 명확한 증상을 보이는 신경증적 사례들이 더 적합하다. 우리가 아래에서 거론할 사례들도 대부분 신경증적 사례들이 될 것이다. 무력감은 신경증 환자들에게 매우 규칙적으로 나타나고 그들 인성 구조의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증상 신경증이건 성격 신경증이건 모든 신경증의 중요한 특징은 한 사람이 특정한 기능을 하지 못하며 마땅히 할 수 있어야 하는 일을 할 수 없고 이런 무능력이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자신이 약하고 무력하다는 깊은 확신에서 나온다는 점이다. 신경증 환자들에게서 나타나는 무력감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는 어떤 것에도 영향을 미칠 수 없고 어떤 것도 움직일 수 없으며 나의 의지로는 외부 세계나 나 자신을 변화시킬 수 없다. 아무도 나를 진지하게 대우하지 않으며 다른 사람들에게 나는 공기와 같다. 앞에서도 말했듯 이들은 자신의 소망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자력으로 무엇인가를 이룰 수 있다고 믿지 않는다. 이들은 항상 무언가를 기다리지만 자신은 그 결과를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깊이 확신한다. 이런 감정이 너무 진전되어 그 어떤 것도 바라거나 원하지 않게 되는, 자신이 애당초 뭘 원하는지조차 알지 못하는 경우도 매우 흔하다. 보통은 자신의 소망이 있을 자리를 타인이 자신에게 무엇을 바라는지에 대한 고민이 차지한다. 예를 들어 그들의 결정은 이렇게 하면 아내가 화를 낼 것이고 저렇게 하면 아버지가 화를 낼 텐데 하는 고민의 형태를 띈다. 결국 가장 화낼 걱정을 덜하는 방향으로 결정을 내리지만 원래 자신이 가장 하고 싶었던 것이 무엇이었는지는 물어보지도 못한다. 그 결과 그들은 의식적이건 무의식적이건 타인에게 짓밟힌다는 느낌을 갖게 되고 그에 대해 화를 낸다. 하지만 짓밟힘을 당하도록 한 사람이 1차적으로 자신이라는 사실은 깨닫지 못한다. 무력감을 깨닫는 정도는 그 강렬함의 정도와 마찬가지로 사람에 따라 차이가 크다. 무력감을 그 자체로 의식하는 경우도 많다. 이 경우 능률과 사회적 기능이 너무 줄어들어 굳이 스스로에게 무력감이 아니라고 속일 필요마저 없어진 중증 신경증일 가능성이 높다. 무력감을 완전히 깨달을 때 생겨나는 정신적 고통은 아무리 과대평가해도 지나치지 않다. 깊은 공포, 인생의 무의미함을 규칙적으로 느낀다. 무력감을 그 자체로 의식하지 못할 경우에도 중증 신경증에서는 동일한 결과가 나타난다. 따라서 무의식적인 무력감을 의식 차원으로 끌어올리고 후유증과 연계시키는 힘든 정신분석 작업이 종종 필요한 것이다. 하지만 보통은 무력감을 의식하는 경우에도 그 정도는 전체의 작은 부분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정신분석을 통해 드러난다. 대부분 무력감을 동반하는 깊은 두려움 탓에 아주 약화된 형태로만 무력감을 의식하는 것이다. 깊은 무력감을 억압한 사람들이 특별히 활동적이고 분주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이 무기력한 인간의 정반대라고 생각할 정도까지 분주하다. 그들은 항상 무슨 일이든 해야 한다. 자기 지위가 위험하다고 느끼면 이들은 위에서 설명한 대로 행동하지 않는다. 그 무엇도 시도할 수 없는 자신의 무능력을 입증하기 위해서 문제를 자꾸만 쌓아가지도 기적이 일어나리라는 상상에 빠져 허우적거리지도 않는다. 오히려 이리저리 뛰어다니고 이것저것을 감행하여 위험을 막기 위해 극도로 활동적이라는 인상을 일깨운다. 가짜 활력과 진짜 활력을 구분하는 것은 매우 힘들다. 가짜 분주함은 해결해야 할 문제에 비해 부차적이고 부수적인 것들에게까지 확장되며 정작 해결해야 할 과제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당신이 무기력한 이유는 남이 바라는 나로 살고 있기 때문이다. 진짜 삶을 산다는 것은 자신의 인격이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지를 아는 것이며 외부의 영향에 좌우되지 않는 것이다. 타인과 주변 환경의 진정성이 어디 있는지 깨닫는 것이다.
세상이 가상의 현실에 좌우될수록 진짜를 향한 우리의 동경도 커진다. 어떻게 가짜의 통제를 받지 않는 사회에서 살 수 있을까? 나는 다른 사람들이 보는 그대로의 내가 아닌가? 우리 현실을 이루고 있는 것에 집중한다면 우리 안에 숨은 가능성 역시 실현할 수 있다. 따분하고 산만하고 우울한 기분을 떨치고 진짜 삶이 주는 기쁨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